지금 북극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15조 원 자본과 200톤급 굴착기 군단이 동시에 그린란드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인구 5만의 힘없는 원주민들의 땅. 하지만 서울발 기술팀 12명이 도착하자 대륙의 야망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형제가 되겠다. 돈 한 푼 더 쓰지 않고 강대국의 수십조 원을 휴지로 만든 충격적인 72시간. 그 전말이 지금 공개됩니다. 만약 일주일 전 누군가 제게 고작 유리병 하나를 든 한국인 몇 명이 중국의 10조 원짜리 계획을 박살낼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 사람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버렸을 겁니다. 그건 망상이니까요. 냉혹한 국제 정치판에서 정인이 기술인이 하는 건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돈이 곧 법이고 군대가 곧 질서인 곳. 그게 바로 제가 40년 동안 목격해온 북극의 현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라스 한센입니다. 코펜하겐 포스트에서 40년간 펜을 잡았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고 강대국들이 이 하얀 땅을 두고 더러운 체스 게임을 벌이는 것을 평생 지켜봤죠. 저는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정의는 돈 앞에서 항상 무릎 꿇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누크에서 제가 본 것은 제 40년 기자 인생의 모든 상식을 박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는 영하 40도였습니다. 숨을 뱉으면 그 즉시 얼음 결정이 되어 얼굴을 때리는 날씨였죠. 하지만 도시를 감싼 공기는 추위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오성홍기를 단거대한 중국 쇠빙선 쉐룽호가 정박해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중국 건설 노동자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활보하고 있었으니까요. 덴마크 정부는 사실상 그린란드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팔아넘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중국 국영기업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린란드 북부 히토류 광산의 50년 독점 채굴권. 그 대가로 덴마크 정부에 일시불 10조 원을 지급하고 그린란드 인프라를 전면 현대화하겠다는 것이었죠. 10조 원. 인구 5만 명의 섬나라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중국 대표단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자들의 여유였죠. 베이징에서 온 왕 수석 대표는 덴마크 관리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원주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 혹은 푼돈을 쥐어주면 고마워할 미개인 정도로 취급하는 게 느껴졌죠. 한센 기자님,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감정을 섞지 마세요. 덴마크 외교부 차관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는 제가 쓸 비판 기사를 의식하고 있었죠. 비즈니스?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방사능 폐기물을 쏟아붓는 게 비즈니스입니까? 제 질문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미국은 말뿐이고 유럽은 돈이 없습니다. 중국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원주민들도 결국 돈을 원할 겁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자존심보다 무서우니까요. 오후 2시 서명식이 열리는 누크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은 전 세계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북극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서였죠. 단상 위에는 덴마크 총리와 중국 왕 수석 대표, 그리고 그린란드 자치정부 수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누이트 원주민 의회의 의장 아쿠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아쿠는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평생을 사냥꾼으로 살았던 그의 손은 거칠었고 눈빛은 빙산처럼 깊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도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의회 내부까지 중국의 로비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서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왕 수석 대표가 먼저 화려한 수사를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협력을 시작합니다. 중국의 자본과 기술이 잠자던 북극을 깨울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영혼 없는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죠. 이제 아쿠 의장의 차례였습니다. 그가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 대표가 금색 만년필을 아쿠 의장에게 건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수첩에 펜을 대고 기사의 첫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북극이 붉게 물들다라고 적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쿠 의장이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침묵이 길어지자 덴마크 총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쿠 의장님 서명해 주시죠. 총리가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쿠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만년필을 책상 위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덴마크어가 아닌 투박하지만 힘 있는 이누이트어였습니다.
우리는 땅을 팔지 않는다. 통역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왕 대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의장님? 약속된 지원금이 싫다는 겁니까? 10조 원입니다. 당신들 후손이 대대로 먹고 살 돈이라고요. 아쿠 의장은 왕 대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먹을 수 없다. 당신들은 우리 땅을 파헤치고 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를 쫓아낼 것이다. 우리는 돈보다 생존을 원한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의장님,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중국 말고 대안이 있습니까? 기술도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광산을 방치할 겁니까? 국민들을 계속 가난하게 살게 할 작정입니까?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욕이었죠. 그때 아쿠 의장이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안은 있다. 우리를 쫓아내지 않고 땅을 죽이지 않고도 함께 살 방법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다. 왕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미국입니까? 그들은 말로만 떠들지 실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국이 아니다. 아쿠 의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이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코리아? 저 멀리 아시아의 작은 나라? 물론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고 기술이 좋다는 건 알지만 이곳은 북극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광산을 개발해 본 경험도 없고 중국처럼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을 여력도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회의장 곳곳에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덴마크 총리가 비웃으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녹색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리가 건성으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기던 총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제 자리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유만만하던 왕 대표가 총리의 표정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적혀 있길래 그러십니까? 한국이 돈이라도 더 주겠답니까? 총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땅을 파지 않고 희토류를 꺼낸다고? 땅을 파지 않고 광물을 캔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아쿠 의장이 회의장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왔다. 직접 들어보라.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그곳을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찬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중국 대표단과 달리 그는 두툼한 아웃도어, 파카에 흙이 묻은 안전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친 북극 바람에 터서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쇠룽우의 쇠빙선보다 날카롭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 여러 명의 팀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007 가방이 아닌 투박한 장비 케이스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단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 대표와 덴마크 총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쿠 의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동양식 예절이었지만 비굴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가 유창한 영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극지자원연구소 박민준 소장입니다. 저희는 그린란드를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린란드를 지키러 왔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키다니요? 광산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럼 경제적 이익은 포기하라는 말이요? 박민준 소장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개발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빙하를 녹이지 않습니다. 땅을 폭파하지도 않습니다. 이 미생물 용액 하나면 충분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미생물? 저 작은 병 하나로 희토류를 캔다고? 미친 소리 같았습니다. 저건 과학이 아니라 마법이라고 주장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왕 대표가 책상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사기꾼들이군. 그런 기술이 있다면 왜 세상이 몰랐겠나? 신성한 서명식을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박 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 대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비싸고 파괴적인 방식만 고집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이죠. 지금 당장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박 소장의 신호에 뒤따라온 팀원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의장 밖 주차장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의 쉐룽우 옆으로 태극기가 그려진 거대한 특수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트랜스포머 같은 모습의 이동식 연구소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차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총칼 없는 전쟁. 그리고 한국은 이미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유리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10조 원을 거절한 아쿠 의장과 박민준 소장 사이에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걸까요? 덴마크 총리의 얼굴이 창백해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박민준 소장이 유리병을 높이 든 그 순간부터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는 사이 박 소장의 팀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장비를 설치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세워지고 노트북들이 연결됐습니다. 박 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72시간 공개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중국팀과 한국팀이 동시에 작업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거짓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왕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독립검증기관을 투입합니다. 스위스 SGS 검사기관을 부르겠습니다.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도 그걸 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사기꾼들은 제3자 개입을 극도로 꺼리거든요. 하지만 박 소장은 오히려 환영하는 표정이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누크 외곽의 시험부지로 이동했습니다. 헬기 세대가 동원됐죠. 기자들만 30명이 넘었습니다. BBC, CNN, 로이터,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주요 매체가 다 왔어요. 도착했을 때 제 얼굴을 때린 건 바람이 아니라 온도였습니다. 영하 40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정말 실험이 가능할까요? 시험부지는 축구장 2개 크기였습니다. 정확히 반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왼쪽은 중국팀, 오른쪽은 한국팀. 중국팀 구역에는 이미 거대한 굴착기 10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중장비들이 괴물처럼 으르렁거렸죠. 인부들도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그들은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팀 구역은 한산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실험실 하나와 기술자 12명이 전부였어요. 중장비는커녕 삽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BBC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한센, 이거 말이 되나? 저 작은 팀이 저 거대한 중국팀을 이긴다고? 글쎄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왕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봤습니까? 한센 기자?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200톤급 굴착기가 있습니다. 저들은 뭐가 있죠? 유리병 하나. 박 소장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유리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00나노미터 크기의 생명체가 수십억 마리 들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기계보다 훨씬 강력하죠. 허튼 소리 그만하시오. 왕 대표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팀에게 소리쳤어요. 시작한다. 세계의 중국의 힘을 보여줘라. 굴착기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굉음이 얼어붙은 대기를 찢었어요. 거대한 쇠팔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쿵쾅쿵쾅. 암석이 부서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눈보라와 섞인 흙먼지였어요.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반면 한국팀 구역은 조용했습니다. 박 소장과 팀원들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몇몇 기자들과 함께 따라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는 놀랍게도 따뜻했어요. 히터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모니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한가운데에는 투명한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미생물 용액이 담겨 있었죠. 박 소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이오리칭 기술의 핵심입니다. 남극 세종기지 인근 해저에서 발견한 특수 미생물이에요. 익스트리모필이라고 합니다. 극한 환경에서 사는 생명체죠. 그가 탱크를 가리켰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영하 50도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특성이 하나 더 있어요. 히토류 원소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미생물 표면에 특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히토류 이온을 인식하고 붙잡아요. 마치 자석처럼요. 다른 물질은 무시하고 오직 히토류만 골라냅니다. 그래서 땅을 파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 용액을 땅속에 주입합니다. 미생물들이 암석 틈새로 들어가 히토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결합한 채로 다시 올라옵니다. 땅은 그대로 둔 채로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10년 걸렸습니다.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실험실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제주도 해안,
그리고 남극 세종기지. 마지막으로 몽골 고비 사막에서 시험했습니다.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98%입니다. 그것도 극한 환경에서요. 박 소장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지금부터 주입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는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땅속으로 가는 파이프를 통해 미생물 용액이 천천히 주입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의 숫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입량 100리터, 깊이 15m, 온도 영하 20도, 미생물 활성도 정상. 팀원 한 명이 수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국팀을 보러 갔죠. 그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굴착기들이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인부들이 쇠망치로 암석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성 용액으로 암석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24시간 안에 100톤은 파내야 한다.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땀과 기계와 화학이죠. 미생물 같은 동화는 통하지 않아요. 중국팀은 100톤의 암석을 굴착했습니다. 그 중에서 화학 처리를 통해 히토류를 추출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탱크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 아냐? 미생물이 얼어 죽은 거 아닐까? 한국이 너무 오버한 거야. 저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박 소장이 너무 자신감이 넘친 건 아닐까? 그날 밤 컨테이너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 소장은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소장님, 정말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 변화도 안 보이는데요. 그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생 기자님.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땅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암석 틈새를 헤집고 다니며 히토류를 찾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괴는 빠릅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원히 할 수 있어요. 땅을 죽이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48시간째가 됐습니다. 중국팀은 300톤을 굴착했습니다. 현장은 이미 거대한 구덩이가 됐어요. 폐수가 웅덩이에 고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액체였죠. 독한 화학 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50kg의 히토류를 얻었어요. 왕 대표가 의기양양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봤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50kg입니다. 한국은 뭘 얻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측 인원들의 박수였죠. 저는 한국팀 컨테이너로 달려갔습니다. 박 소장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소장님, 이러다 정말 지는 거 아닙니까?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미생물 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4시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론은 결과를 봐야 바뀝니다. 저는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컨테이너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거기서 경비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도망쳤죠. 그들 중 둘이 중국팀 기술자였거든요. 왕 대표는 시치미를 뗐어요. 우리와 무관합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죠.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지시했다는 증거가? 박 소장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하겠습니다. 방해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는 독립 발전기를 가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2배로 늘렸어요. 72시간째 새벽이 밝았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 시간이었죠. 중국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총 500톤 굴착, 히토류 50kg 추출, 순도 60%. 박수가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어요. 이제 한국팀 차례였습니다. 박 소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투명한 비커가 들려 있었어요. 연한 노란색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72시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그냥 물 아닌가? 스위스 SGS 검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독립 검증을 받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검증관이 나왔어요. 그의 손에는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증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추출량 80kg, 순도 99.7%, 환경 영향 제로, 토양 오염 제로, 대기 오염 제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왕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입니다. 재검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다 지켜봤습니다. 72시간 내내 생중계됐어요. 조작할 여지가 없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진심이 돈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결과 발표가 끝나자 왕 대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중국 기술자들이 황급히 짐을 쌌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거요. 40년간 국제 무대를 취재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강대국은 절대 조용히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겉보기엔 기술 보고서 같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짜 문서였어요. 한국 미생물 기술이 장기적으로 토양을 산성화시킨다는 둥,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둥, 근거 없는 주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요? 물론 뻔했죠. 다음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어요. 신화통신, 인민일보, 환구시보 모두 같은 논조였습니다. 한국 바이오 기술 미검증 위험 논란, 그린란드 지하수 오염 우려 제기, 성급한 도입은 재앙 초래할 수 있어. 동시에 유럽 쪽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익명의 환경단체라는 곳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린란드의 취약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조직적인 여론 공작이라는 거요. 박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상황 보셨습니까? 중국이 여론 공작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물러설 리 없죠. 하지만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10년간의 실험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남극, 몽골, 제주도 모든 곳에서의 장기 추적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오후 3시 박 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누크 대학 강당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뿐 아니라 그린란드 주민들, 환경활동가들, 과학자들까지 와 있었죠. 박 소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제기된 의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남극 세종기지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6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토양 산도 변화입니다. 보시다시피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세하게 개선됐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몽골 고비 사막 시험부지의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입니다. 3년간 분기마다 측정했습니다. 중금속 농도, 미생물 잔류량, 화학물질 모두 정상 범위 내입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린란드와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환경활동가가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린란드에서도 사전 테스트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1년간 소규모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 데이터도 공개하겠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린란드 남부 나르사크 지역에서 진행한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환경부, 대학 연구팀, 독립감사기관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환경 영향 없음.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지금 즉시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팀은 처음 봤어요. 하지만 중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더 큰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경제 압박이었죠. 덴마크 정부의 비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중국 측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한국과 계약하면 덴마크 제품의 중국 수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레고, 칼스버그, 노보 노디스크 같은 덴마크 대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세관에서 덴마크 제품들의 통관이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코펜하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덴마크 외교부였죠. 한센 기자, 지금 당장 돌아오십시오.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코펜하겐에 도착하자마자 외교부로 직행했어요. 회의실에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죠. 한센,
자네가 현장을 봤으니 말해주게. 한국 기술이 정말 믿을 만한가? 장관이 물었습니다. 제 4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죠.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압박하고 있네.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수출의 15%가 중국인데 그걸 포기할 수 있겠나? 한 관료가 반문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 문제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장관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년 후를 보십니까? 아니면 내년 선거를 보십니까? 장관이 움찔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중국 눈치를 보면 당장은 편할 겁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북극 자원기술의 표준이 됐을 때 우리는 어디 서 있을까요? 구경꾼으로 서 있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린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 전쟁은 끝났지만 정치 전쟁은 이제 시작이구나. 누크에 도착하자 박 소장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센 기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쿠 의장님이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내일 원주민 부족 대표 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린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무슨 결정을 하려는 겁니까? 박 소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종 선택입니다. 중국의 10조 원이냐, 한국의 기술이냐,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를 할 겁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온 거였죠. 승산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그들의 지혜를요. 다음날 아침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린란드 전역에서 부족 대표들이 누크로 모여들었어요. 18개 부족 대표 60명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일부는 개썰매를 타고 일부는 헬기를 타고 왔죠. 영하 40도의 눈보라를 뚫고 온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왕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마지막 제안입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15조 원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자치정부에 매년 1조 원씩 지원금을 주겠습니다. 20년간 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죠. 하지만 아쿠 의장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십시오. 회의장 문이 닫혔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외부인이 밖으로 나왔어요. 부족 대표들만의 회의가 시작된 겁니다.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죠. 왕 대표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박 소장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박 소장 옆에 섰습니다. 떨리지 않습니까? 떨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5시간이 지났을 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아쿠 의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침을 한 번 삼켰죠. 이 한순간이 천년의 가치를 지닌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밖 복도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쿠 의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8개 부족 대표 만장일치로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침을 한 번 삼켰죠. 왕 대표의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박 소장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왕 대표가 비틀거렸어요. 그는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짓이야. 15조 원을 거절하다니. 반면 박 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쿠 의장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아쿠 의장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마워할 건 우리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땅의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해줬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뭉클했습니다. 40년 기자 생활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왕 대표가 휘청거리며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중국 대표단이 황급히 짐을 쌌죠. 그들은 그날 밤 마지막 비행기로 그린란드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계약 체결이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그린란드 자치정부 청사대회의실이었어요. 한쪽에는 그린란드 대표단이, 다른 한쪽에는 한국 대표단이 앉았습니다. 박 소장 옆에는 서울에서 급파된 한국 정부 대표들이 있었어요. 산업부 장관, 외교부 차관, 그리고 극지연구소 이사장까지 왔습니다. 계약서가 공개됐습니다. 저는 허락을 받고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기 투자금 무상 지원, 기술 이전 전면 이전, 특허권 공유, 수익 배분 그린란드 70%, 한국 30%, 고용 우선순위 그린란드 원주민 100%, 환경 기준 제로 임팩트 원칙 준수. 믿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동업이 아니라 거의 기부 수준이었어요. 저는 한국 산업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이 조건으로 한국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장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센 기자님은 이익을 너무 좁게 보시는군요.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걸 얻습니다. 신뢰를요. 그리고 북극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손해 아닙니까? 한국은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경제 10위권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계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계약서 서명이 진행됐습니다. 아쿠 의장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70년을 살아온 그의 손이 지금처럼 떨린 적은 없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서명입니다. 그가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이누이트어 이름이었죠. 다음은 박 소장 차례였습니다.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요. 두 사람이 서명을 마치고 악수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지원팀이 도착했어요. 50명 규모의 기술자, 교육자, 의료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동식 실험실, 교육용 컨테이너, 심지어 병원 장비까지 있었어요. 이거 다 무상인 겁니까? 제가 박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지 않습니까? 초기 투자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총 얼마나 드는 겁니까? 5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공동 출자했어요. 삼성, LG, SK, 현대 모두 참여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익 없이 투자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합니까? 손해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죠. 북극 시장은 이제 막 열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면 노르웨이, 캐나다, 러시아 모두 우리 기술을 원할 겁니다. 그게 진짜 이익이죠. 장기적 안목이었습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보는 전략이었어요.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교육생은 20명이었어요. 모두 그린란드 청년들이었습니다. 나이는 18살부터 30살까지 다양했죠. 그중 한 명이 말리크였습니다. 25살의 이누이트 청년이었어요.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3년간 실업 상태였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저도 참관했습니다. 박 소장이 직접 강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3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게 됩니다. 미생물 배양, 샘플 채취, 데이터 분석, 장비 운영 모든 걸 배울 거예요. 말리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할 수 있을까요? 박 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70년 전에는 배고픈 게 일상이었고 학교도 제대로 없었죠. 하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교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이틀 만에 말리크는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샘플 채취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됐죠. 놀랍지 않습니까? 박 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배울 능력이 충분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우리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실전 투입이 있었습니다. 누크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시험 부지가 선정됐어요. 이번엔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말리크가 팀장으로 선발됐어요. 그의 팀원은 5명, 모두 그린란드 청년들이었습니다. 긴장되니? 엄청 떨려요. 이제 말리크 팀이 할 일은 미생물 용액을 주입하고 72시간 동안 모니터링하는 거였어요. 박 소장은 뒤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배울 시간입니다.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펌프 압력이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해야 하죠? 박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어요. 교육 때 배운 거 기억나니? 말리크가 고개를 끄덕이고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 순서를 따라 하나씩 점검했어요. 15분 후 그가 외쳤습니다. 찾았어요. 필터가 막혔네요. 그는 필터를 교체했고 펌프가 다시 정상 작동했습니다. 박 소장이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봤지? 너가 해낸 거야. 말리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얼굴이었어요. 7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5%, 환경 영향 제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말리크가 동료들과 껴안으며 소리쳤어요. 우리가 해냈어. 우리 손으로. 이것이 진짜 변화였어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린란드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차려졌어요. 박 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은 이제 기술자입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이에요. 아쿠 의장도 일어났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이런 날은 처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웃고 있어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맙습니다. 한국.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한 파트너가 된 거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어요. 한국의 그린란드 진출은 북극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베이징의 성명이 나온 지 48시간 만에 첫 타격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게 보복이라는 거요. 같은 날 덴마크산 돼지고기의 중국 통관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검역 기준 미달.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산업계 대표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한다. 중국 시장을 잃으면 수천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각 부처 장관들이 긴급 회의를 반복하고 있었죠. 제가 아는 외교부 차관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세 단계요. 이 단계는요. 정치 압박입니다. 3단계는요. 차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군사적 시위입니다. 중국 해군이 북극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할 거래요. 그린란드 근처에서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게 문제죠. 총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총리와 단독 면담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무엇을요? 한국을 선택한 거 말이야. 10조 원을 거절하고 중국을 적으로 만든 게 맞는 선택이었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40년 기자로 살면서 정치인에게 조언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총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총리님은 손자가 있으시죠? 그렇네. 5살짜리 손자가 있지. 20년 후 그 손자가 물어볼 겁니다. 할아버지는 덴마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중국 돈 때문에 굴복했다고 하시겠어요? 총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티면 세계가 볼 겁니다. 작은 나라도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총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 다음날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덴마크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린란드 원주민들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지지합니다. 단기적 경제적 손실은 감수하겠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날 베이징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중국 외교부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덴마크의 결정은 북극의 평화를 위협한다. 우리는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비공식 서한이 돌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보낸 거였죠. 덴마크를 지지하는 국가는 경제적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유럽이 흔들렸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침묵했어요. 중국과의 교역량이 워낙 크니까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던 거죠. 그린란드 현장에서는 다른 방식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환경단체를 자칭했지만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 미생물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 그린란드가 실험주가 되고 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시위대 대부분이 그린란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박 소장이 제게 보여준 자료가 있었습니다. 한센 기자님, 이것 좀 보세요. 저 환경 단체의 자금 출처를 추적했어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국영기업이 있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조직적인 여론 공작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기사로 썼습니다. 증거와 함께 상세히 보도했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후속 보도를 했어요. 중국의 그린란드 여론 조작 의혹, 가짜 환경 단체의 실체,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이 왔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국무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은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주권적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 우리는 동맹을 지킨다. 중국의 경제적 협박은 용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지원책도 발표됐습니다. 덴마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손실분을 미국 시장에 흡수하겠다. 레고, 칼스버그 등 주요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전폭 지원한다.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며칠 후 캐나다, 영국, 일본이 차례로 동참했어요. 덴마크를 고립시키려던 중국의 계획이 무너진 거였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 집회위원회가 긴급 성명을 냈어요.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협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혼자가 아니다.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서방 진영을 결속시킨 겁니다. 베이징은 당황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중국이 조용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통관 지연이 풀렸고 세무조사도 중단됐어요.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후퇴한 거였죠. 박 소장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한센 기자님, 우리가 버텼습니다. 네, 버텼네요.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도, 덴마크도, 그린란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나라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누크 호텔방에서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작은 나라들의 연대, 거대한 압박을 이기다. 4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기사였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잠잠해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린란드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큰 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쿠 의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집으로 초대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누크 외곽 언덕에 있었어요. 작은 목조 주택이었죠. 내부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차 한잔 하시죠. 아쿠가 전통차를 내왔습니다. 허브 향이 났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한센 기자님, 당신은 40년간 이 일을 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걸 받겠군요. 돈이 이기는 순간들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돈이 항상 이긴다고 믿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틀렸죠? 네,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산이 보였어요. 저 산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1000년 넘게 저 산에서 사냥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 죽고 여름이면 굶주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있었으니까요. 비록 가혹하지만 우리 땅이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땅은 영원합니다. 그의 말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15조 원을 제시했을 때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모두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박 소장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 했습니다. 돈을 벌려고가 아니라 함께 살려고 왔던 거죠. 아쿠가 일어나 선반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이분도 사냥꾼이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지켜라. 그게 우리가 후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한국이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다음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린란드 전통 의식이었어요. 키비통이라고 부르는 부족회의였죠. 누크 중심가 광장에 18개 부족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 소장과 한국팀 전원도 초대받았어요. 광장 중앙에 큰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영하 30도였지만 불 주변은 따뜻했어요. 아쿠가 부족어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통역이 귓속말로 번역해줬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합니다. 먼 땅에서 온 형제들입니다. 그가 박 소장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귀한 걸 줬죠. 희망을요.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부족 대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쿠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부터 그들은 우리 부족의 일원입니다. 이누이트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박 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쿠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아닝학입니다. 우리말로 땅을 치유하는 잘 아는 뜻이죠.
박 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름을 평생 자랑스럽게 간직하겠습니다. 다른 한국팀 멤버들도 차례로 이름을 받았어요. 모두 의미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린란드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차려졌어요. 물개고기와 삼겹살, 고래기름과 김치가 한 상에 올랐죠. 말리크가 소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소장님, 이거 한국 술이죠? 가르쳐 주세요. 박 소장이 웃으며 소주를 따랐어요. 자, 이렇게 마시는 거야. 원샷. 말리크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기침했어요. 으악! 독하네요.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한 잔 받았어요.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마시는 소주는 특별했습니다. 한센 기자님, 박 소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걸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세계는 이 이야기를 몰랐을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왜요? 40년 만에 처음 봤거든요. 돈이 아니라 진심이 이기는 거요. 덕분에 제 냉소가 깨졌습니다. 박 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특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청년들이 준비한 거였어요. 그들은 전통북을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누이트 고유의 목소리 노래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연 중간에 한국 노래가 흘러나온 거예요. K-팝이었습니다. 말리크와 그의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들은 완벽한 칼군무를 선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춰요? 제가 옆에 있던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유튜브로 배웠어요. 우리 K-팝 정말 좋아해요. BTS, 블랙핑크 다 알아요.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쿠가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전통과 새로운 것이 함께 갈 수 있어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이구나.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중국은 15조 원을 제시했지만 존중은 없었어요. 한국은 돈은 적게 줬지만 존엄을 줬죠. 사람들은 결국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후 공식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한국 정부가 장기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했어요.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10년간 500억 원 기술 지원, 그린란드 청년 1000명 한국 연수, 공동연구소 설립, 수익의 70% 그린란드 귀속, 환경기준 제로 임팩트 유지. 서명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린란드가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쿠가 대답했어요. 간단합니다. 중국은 우리를 고용인으로 봤어요.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습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박 소장도 덧붙였어요. 우리는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만들러 온 게 아닙니다. 친구가 데려왔습니다. 친구는 서로 돕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친구. 그게 답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그린란드로 향했어요. 변화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누크 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공항이 새로 단장돼 있었어요. 한글과 이누이트어 안내판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아쿠 의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한센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의장님, 건강하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아요. 차 타시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시험부지였던 곳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황량하던 땅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거대한 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실험실이 이제는 본격 건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기가 그린란드 극지기술센터입니다. 한국과 공동으로 운영하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실험실이 즐비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린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50명이 일합니다. 모두 현지인이에요. 말리크가 보였습니다. 1년 전 교육생이었던 그 청년이었죠. 한센 기자님. 그가 달려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그런데 훨씬 전문가처럼 보이네요. 10명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한국 가요. 3개월 추가 연수를 받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가 자기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벽에 한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팀 모두 한국어 공부해요. 채굴 현장으로 갔습니다.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어요.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100kg입니다. 순도는 99% 이상이고요. 환경 영향은 여전히 제로예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토양, 수질, 대기를 측정합니다. 코펜하겐 대학과 한국극지연구소가 공동으로 감시하죠.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 공개됩니다. 투명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익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100억 원 벌었어요. 올해는 300억 예상합니다. 70%가 그린란드 몫이니까 저희가 200억 넘게 받는 거죠.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나이는 15살부터 30살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놀랍게도 강사가 그린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사라입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됐죠. 한국에서 6개월 연수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라가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미생물 배양 과정입니다. 온도는 섭씨 4도를 유지해야 해요. 학생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한 학생이 물었어요. 미생물 배양. 발음해 볼까요? 미생물 배양. 미생물 배양. 학생들이 따라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언어까지 전수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 갔어요. 메뉴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린란드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있었거든요. 물개 스튜와 김치찌개, 고래고기와 불고기가 나란히 놓였죠. 말리크가 추천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물개 김치찌개예요. 우리가 만든 퓨전 요리죠. 맛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잘 어울렸어요. 맛있네요. 우리 미래 같죠? 점심 후 마을로 갔습니다. 1년 전엔 없던 마을이었습니다. 모두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가족이에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어요. 마을 중심에 한국식 정자가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우정의 정자라고 불러요. 정자 안에 노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장기를 어떻게 아세요? 박 소장님이 가르쳐줬어요. 재밌어요. 우리도 비슷한 게임이 있거든요. 마을을 걷다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써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한국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김치, 고추장, 심지어 소주까지 있었어요.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아, 한생 기자님이시군요. 소문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술센터 1주년 기념식이었어요. 박 소장도 그린란드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절반은 그린란드에서 살고 있었어요. 소장님, 1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꿈 같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게 현실이 됐으니까요. 후회는 없으십니까? 한국에 계시면 더 편했을 텐데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것. 여기서 그 꿈을 이루고 있어요.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아쿠 의장이 연단에 올랐어요. 1년 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10조 원 대신 희망을 택했죠. 오늘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일자리 300개 창출, 평균 소득 2배 증가, 청년 실업률 반으로 감소, 환경 지표 모두 개선. 이것이 1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가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을 품었어요. 이제 그린란드를 떠나지 않아도 미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 소장이 다음 순서였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지키겠다고요. 1년간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기념식 후 작은 파티가 있었습니다. 말리크가 제게 다가왔어요. 기자님, 제 약혼녀를 소개하고 싶어요.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예요. 교육센터 교사입니다. 축하합니다. 언제 결혼하십니까? 내년 봄이요.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한국 갈 거예요. 말리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요. 박 소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실업자였던 청년이 이제는 약혼하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변화였습니다. 그린란드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누크 외곽 언덕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 앉으면 그린란드 전체가 보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눈 덮인 산, 얼어붙은 바다, 작은 마을의 불빛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한센 기자님, 1년 반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회의장에서였죠. 그때 기자님 표정이 기억나요. 완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우리를 사기꾼으로 보는 눈빛이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틀렸다는 걸 압니다. 무엇에 대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년간 저는 세상을 봤습니다. 전쟁, 기아, 부패, 배신 모든 걸 취재했어요. 그러면서 확신하게 됐죠. 세상은 더러운 곳이고 돈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요. 그런데요. 당신들이 그 확신을 박살냈습니다. 박 소장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늘 냉소적이었어요. 누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뒤에 숨은 이익을 찾았죠.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함정을 의심했어요. 그게 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진심도 존재한다는 거려. 이익 없이 돕는 사람도 있다는 거려. 작은 나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려. 당신들이 가르쳐줬어요.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거려. 박 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기자님. 기록의 힘을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묻혔을 거예요. 세계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한 건 쓰는 것뿐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진실을 기록하는 것. 그게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그린란드는 평화로웠습니다. 기자님, 마지막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4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지금입니다. 이 순간이요. 왜요? 저는 늘 문제만 보도했어요. 전쟁, 재난, 부패.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해법을 보도했어요. 저는 박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것 때문에 저는 마지막 기사를 희망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이요? 네. 저는 은퇴합니다.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요. 박 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아직 쓸 이야기가 많은데요. 40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좋은 엔딩은 없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마지막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할 겁니다. 냉소가 무너진 순간, 그린란드에서 본 희망.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쿠 의장이 배우 나왔어요. 떠나신다니 아쉽습니다. 또 올 겁니다. 약속하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이누이트 전통 부적이었어요. 이건 행운의 부적입니다. 여행자를 지켜주죠.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지나며 뒤돌아봤습니다. 박 소장과 아쿠 의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말리크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갔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그린란드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얀 눈으로 덮인 땅. 하지만 그 아래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에 도착해서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 2시간 만에 기사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냉소가 무너진 순간. 그린란드에서 본 희망. 부제는 40년 기자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야기. 기사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썼습니다. 40년간 저는 세상의 어두운 면만 봤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빛도 존재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빛을 보여줬습니다. 10조 원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군대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존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희망으로 끝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폴리티켄 일면에 실렸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독자들의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40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고였어요. 냉소주의자가 희망을 말하다니 이게 진짜 뉴스네요. 덕분에 저도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신문사 강당에 동료들이 모였어요. 40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집장이 연설했습니다. 라스 한센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사로 스스로를 넘어섰어요. 문제를 고발하는 기자에서 희망을 전하는 기자로 진화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40년간 함께 해주셔서요.
저는 행운아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났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이 돈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북극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은퇴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그린란드 사진들을 꺼냈어요. 박 소장과 아쿠, 의장의 악수, 말리크의 환한 미소, 눈 덮인 그린란드의 풍경,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별빛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저와 박 소장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었습니다. 40년의 냉소가 끝나고 희망이 시작되는 곳.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그린란드 72시간, 북극 전략의 판도를 뒤바꾼 충격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조 원을 거절한 원주민 의장, 작은 유리병 하나로 불가능을 증명한 한국 기술자, 그리고 40년 냉소를 깨뜨린 덴마크 기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기술과 진심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죠. 약탈이 아닌 상생으로, 지배가 아닌 동반자로 함께 갈 수 있다는 희망의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용한 혁명이 북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라의 큰 진심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술이 환경을 지키며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